이거를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참나라고 해도 돼요. 참나. 진여라고 해도 돼요. 참나를 얘기하면, 불성을 얘기하면 부처님의 초기 불교의 가르침 무아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 논쟁이 한국 불교계에 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남방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말씀을 하셨는데 불성과 본래 면목이죠. 이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래 면목이잖아. 본래 면목을 얘기하고 불성, 본성을 얘기하는 한국 선불교는, 특히 가나서는 부처님의 무아 사상에 위배된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학자들끼리 학회를 몇 번 했어. 세미나도 하고 뭐 서로 개인적으로도 신문을 통해서도 비판하고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도 비판을 하고, 이게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는 그 불교 역사 발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 하면, 무아라는 상태를, 자, 내가 무아를 알았대요. 내가 무아를 체험을 했대. 그 무아를 체험했는 놈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이 궁해진 거예요. 네가 진짜 무아를 알아? 네가 진짜 무아를 체험했어? 네가 진짜 멸수, 상수, 멸정해서 멸진정에 들어가서 멸진정을 체험을 했대. 근데 멸진정을 체험한 게 무아를 체험한 거래. 야, 그럼 멸진정을 체험하는 놈이고 무아를 체험하는 놈이면은 그 놈은 뭔데?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서 파생된 게 그 놈이 참나냐 불성이냐, 이거를 묻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비파사나가 이제 이거 미세한 생각에서부터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수신법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수행 방편과 수행의 차제란 말이, 단계란 말이, 이 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질문에 궁극적인 답변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는 대답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목고라는 화두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목고를, 화두를 드는 것이 일종의 사마타 수행하고 똑같다, 공통점이다, 집중하는 거다. 천만 말씀. 그리고 화두를 들다가 보니까 화두가 다 사라지고, 뭐 화두가 타파됐다 하니까 화두가 다 깨져가 다 없어지는 그런 게 화두가 타파 아니에요. 이목고 화두를 들었든 뭐 조주 무자 화두를 들었든, 이제 그 화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심도 나지 않고 내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가지고 그 화두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 혼자 착각한 거지. 혼자 망상 떠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망상? 내가 구차재정에 들었다, 내가 무아를 깨달았다라는 망상이에요. 그게 그 망상이 차라리 아직도 나는 탐진치가 많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잘못된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점검하지 않았건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화두는 바로 상수멸정으로 가는 경절문이에요. 그래서 보조국사가 화두는 경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경절, 지름길이다, 지름길. 근데 이런 구차재정을 다 산정을 자꾸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해봐도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불성이다, 무아를 체험하는 놈은 누구냐. 이제 가나서는 이 부분의 상수멸정의 상태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자로서 진짜 유지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자유해탈이 뭐 진정 자유인이니 뭐 임재가 얘기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그 초기 불교 했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현대인들한테 맞지 않고, 오히려 티베트 불교나 남방 불교가 외국에서 더 체계적으로 서양의 직인들한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하고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오히려 260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남방불교에서 부처님이 직접 했다라는 그 불교 수행법의 장점, 또 이거하고 다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의 수행법이 저는 가나선에 있다고 보고, 다만 현재 한국 가나선의 문제점은 가나선을 주로 수행했는 소위 말하는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산중에 갇혀가지고 현대인들과 남방불교나 또 서양 철학에 대한 인문적 소양이 좀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의사소통을. 그래서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숭산 스님을 예를 들면, 왜 숭산 스님이 하버드대학 예일대학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출가를 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행각 스님 혼자가 아니에요. 하버드하고 예일에 전 세계에 많은, 그것도 명문대학 출신들의 학생들이 가나선에 매혹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도 저 홍보원이나 LA에도 여기에 달마 젠센터라고 올림픽에 있어요. 거기 가면 외국인들이 매일 지금도 거기 와서 하루에 아침마다 매일 그 가나선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도 남방불교를 모르는, 남방불교 공부 다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은 남방불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거,
무아를 아는 그 놈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남방불교는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이걸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두는 1700공안, 3000공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상수멸을 하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하두가 있어요. 그게 수미산 방아착이에요. 그 생각이 흠을 알아서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하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하두가 있느냐, 이거를 버리고 나서 멸정의 상태가 어떠한 거냐, 그걸 한번 드러내봐라, 이렇게 묻는 게 본분도리. 그게 교계 본문이에요. 교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방불교에서는 그 설명 자체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더 넘어가서 종탈본문이라고 해서는 능정능탄 살활 자제하는 한 구절이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죽이고 살리고 살활 뺏고 주고 살활 자제,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또 이거를 다 하는 하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놨는데 가나선을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대해종고 스님이 유명한데요. 이분이 그 편지로 주고받은 제자들하고 하두 수행, 가나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제자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90%의 사람들이 일반 신도들이에요. 사대부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 일단 여기 보면은 하두가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서장에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정실왕한테 답을 하는 편지에서 수미산 방아착 양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편지에서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도리에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이니라 한 물 건너 가져오지, 외지가 아니고 오지예요.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아라 하니, 이 속에서 의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이 두 개예요. 수미산공안, 왜 수미산이라고 했는지, 한 물 건너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데 내려놓아라. 이 가운데에서 의심을 타파하지 못하면, 다만 이 속에서만 참고할지언정 다시 스스로 지엽적인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저주무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서장이 뭐냐면은 한국의 전통 강원에서는 보통 그 과정이 어떻게 되면 사미과라 그래가지고 처음 출가하면은 처음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이제 초가심 자경문하고 뭐 사미유리하고 이런 거 배우고 반야신경 그때 처음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사미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는 데가 사집과인데, 사집이 4가지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집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도서라고 해서 선언제집, 제전집 도서라고 해서 규봉 스님이 쓰는 당나라 때 그게 도서라고 하고, 대종고의 서장, 그 다음에 법집별행농 별입사기라고 해서 보조국사의 절요 병립사기라고, 절요라고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고봉 원묘화상의 선묘라는 책이 있어요. 이 4권을 배우는 과정이 사직과예요. 조계종 전통강원의 필수 과목이에요. 이게 그거를 지나면은 이제 사교과에 들어가가지고 배우는 게 능언경, 대승기신경, 건강경, 운각경 뭐 이런 걸 배워요. 그 4년에서 한 2년 반에서 4년 과정. 그 다음에 사교과를 마치면 대교과에 들어가서, 대교과에서 배우는 게 하음경을 배워요. 선문염성, 경덕정, 성가기관, 법화경 이런 걸 배우는데,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수의과라고 해서 그 전문 경전 연구 과정이니까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 사직과에서 필수 과목이 서장인데, 그 서장 안에 대종고 스님이 계속해서 자기 제자들하고 하두를 어떻게 들으라 하는 말 중에 요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수미산 방아착, 조주무자 이런 하두들이 전부 다 상수멸정으로 본래 자리를 바로, 나의 자성을 바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두를 잡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두를 주신 분한테 가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하두를 잡고 있지 않거나 혼자 다른 하두를 들고 있었는데 잘 진전이 없는 분은 이 두 하두를 먼저 해보세요. 같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답이 똑같아요. 하나 알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하고 연결했을 때는 오늘 제가 했는 강의를 잘 들어도 답이 나옵니다.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진다. 요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하두도 요건데요. 이 하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하두가 왜 어려운가 하면, 법안 스님께 하기니 성색 이자를 듣고, 그가
성색이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색성량 미처법이니까 육경이에요. 육경에 대해서 육경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일단 성색이자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리와 형상 이 두 글자를 어떻게 깨달아야 합니까? 하니까 이제 법안스님이 저승문처를 친다. 여기 답이 있어요. 나 이게 참,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색성량 미처법이라 했죠? 육경에서. 이게 소리와 형상이잖아요. 이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소리와 형상의 본질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럼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봐. 자,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깨달아야 얻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질문이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육근이에요? 안, 이비, 설신, 이 중에 어디예요? 의예요?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소리를 듣는 거는 귀를 통해서,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죠. 그 다음에 색은 눈을 통해서. 자, 누가 인식을 해요? 색과 소리와 형상을 육식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육식의 작용으로, 귀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를 이식, 귀식의 작용으로 소리는 소리고 형상은 형상이라고 아는 놈이 누구예요? 그게 오늘 육조대사의 본문에서 찾으면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자성이고 뭐예요? 본성이지, 본심이고. 그게 없으면은 이게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육근이든 육식이든.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소리하고 형상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죠? 네가 묻는 것을 친답차게 해라. 네가 묻는 것. 자, 그러면 이거 묻는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하고 대비시켜 줄게요. 어디냐면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 형상을 보고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소리를 듣고 소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곧 어지러워지 헷갈린 거야.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에 끌려가. 어떤 형상을 보면 형상에 끌려가. 그 내 마음이 어지럽고, 그럼 여러분은 뭐만 느끼는 거야? 형상을 보고 좋다 싫다,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좋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좋다 싫다라고 시끄럽다 참 듣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탕에 있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자성을 보질 못하는 거야, 본바탕을.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형상과 소리가 결국 어디서 왔어요? 여기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보냐. 근데 요거는 일단 조금 이따가 보시고요. 자수스님께서 항학노전 지옥적하니 강성올 낭매하로다. 이거를 이러고,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요, 항학노 앞에서 강당오리 매가 떨린다 했는데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장단 맞춰준 거예요. 둘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모르네. 이 소리 나니까 매화가 그냥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옥필이하고 매화를 또 찾으라면 또 헷갈려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묻는 곳을 찾아보라 했는데 옥필이는 뭐고 매화는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따라가는 게 뭘로 따라가요? 옥필이랑 소리 아닌가? 매화는 형상 아닌가? 이러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선문염성에 이게 나와요. 대중화하고 여기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원문 그대로예요. 법안 인승문호대 성색이절야 투듣고 사운호대 저승문 심사, 요거는 없고 해석한 그대로.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리로 봐라. 그런데 그 밑에 뭐예요? 대중화 약해 저승문치 하면 만약에 저 승이 묻는 곳을 알게 되면 성색을 투득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묻는 것을 알면.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이 더 재밌어요. 소리와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 되어 눈 가운데 모래임을 하기니 깨닫지 못하느나. 이게 끝내줘요. 그러고 항학노전 지옥적 안에 강성올랑매하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요, 자, 소리를 들었죠. 그 다음에 형상을 봤죠. 그런데 소리를 듣는 놈하고 어떤 형상을 보는 놈하고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그렇게 여기 나오잖아. 소리의 형상이 도리어 두 글자 돼요. 소리를 듣는 놈도 뭐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로 하면, 육조단경에 있는 말로 하면 그게 자성이고 본심이고, 형상을 보는 것도 본심이고, 이거를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견성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견성하라. 그래서 생각 가운데 맨 마지막에 생각을, 무슨 생각이든지 형상을 보고 형상이라고 보든, 소리를 듣고 소리를 소리라고 느끼든, 맛을 보고 맛을 알든, 냄새를 맡고 냄새를 알든, 뭐가 닿는 걸 감촉을 알든, 아니면 추상적으로 뭔 생각을 하든, 그 가운데 자기 봉성이, 그러면 색성향 미처법에 대해서 안이비 서신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그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그건 뭐예요? 그냥 저절로 수행이 되고 저절로 그게 불도를 이루는 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차재정 다시 돌아가가지고 감각적 욕망, 그것도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면 미세한 생각, 그 다음에 색계에 대한 생각, 무색에 대한 생각, 그것도 생각이지. 이런 것이 일체가 결국은 자기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가나선이 나는 더 뛰어나다라고 보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목고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은요, 구차 재정 안 해도 되냐? 천만의 말씀. 수미상공원 방화착을 하고 나서 구차 재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남방불교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수미산공원 방화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러면 수미산공원이 여기 어디쯤 해당되냐? 구차재정에 바로 해당이 돼요. 앞에 비상, 비비상청, 무소유증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일체 생각인 줄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수미산공원이잖아요. 여기 조주 스님의 방화착은 생각을 물건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든 대상 경계를 보고 무슨 생각을 일으켰든 간에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미산하고 방화착 화두를 알고 나서 구차 재정을 점검을 해보시면은요, 이게 훨씬 더 잘 되고 이론적으로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헷갈리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까지?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놈은 누구냐? 이목구를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목구를 했더라도 조주무자라든가 판치생모를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쓸 줄을 몰라 또. 자성이 뭔지는 알았는데 자성의 작용에 대해서 융통성 있는 응용력이 없어요. 판치생모 하두라든가 조주무자 하두 모르면 이목구 하두를 알아도, 그래서 이목구 하두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판치생모 하두는 뭐냐 하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은 유명한 게 있죠. 그것도 더 달라요. 질문은 똑같아. 여하시 조사 설레이 하긴이 조주스님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한 번은 뜰 앞에 잣나무라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라 한 것은 뜻을 이목고 하는 것을 알면 알게 되는데, 어떤 날은 또 여하시 조사 설레이 하니까 조주스님이 판치생모라 했단 말이에요. 판치생모. 판때기 이빨에 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지석을 하면. 근데 이 화두를 두고 또 어떤 그 사람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나서는 자기 짐작으로 한 것 같아. 홍익학당인가 그 양반이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판치생모에 대해서 화두를 설명을 하고 있던데, 치자는 이게 뭔지 이빨이 이렇게 되나? 생모, 풀모자지 이렇게 판때기가 있고 이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틀이 났다 이런 뜻인데, 어느 스님이 판때기를 하나 이렇게 그리고는 판때기에 이빨이 이렇게 났는데 이게 틀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홍익학당 윤홍식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 스님이 무식해가지고 판때기에 이빨 난 걸로 판치를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은 판치는 앞니빨을 판치라고 비유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하게 앞니빨로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때 당시 7세기 때에 중국 언어에서 판치라는 말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니빨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막 그 스님 무식해가지고 진짜 판때기에 이빨 난 걸로 이렇게 막 설명했다고 그 스님 무식하다고 비판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무식한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러면 생모는 뭔데? 생모는 이빨에 틀 났다라는 건 뭔지 이건 설명을 안 하더라고. 또 이빨에 틀 난 거는 그럼 뭔데? 이게 앞니빨이면 틀 난 걸 뭘까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가나선에서는 설명하는 게 하도 판치생모 하두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판때기 이빨에 틀 났다 하셨는데, 판때기가 뭐냐? 사상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판때기 이빨에 틀 났다 한 이치가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전에 여기서 판때기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판때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건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가 말 많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한테 엄청 이빨 깐다 그러잖아. 또 이빨 깐다고 그러고 또 뭐만 살아있다 그래? 조덩이 말고 혓바닥만 놀린다 그러잖아. 혓바닥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진짜 힌트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두는 아주 추상적인 비유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적확한 비유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론되지 않는 거는 비유로 얘기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로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의 하두예요. 그리고 화두라는 말과 간화선이라는 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을 간파하는 거예요. 말을 보는 거예요. 말의 뜻을, 그 속뜻을 간파하는 것. 간자가 볼간자거든요. 아는 거, 보는 거,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후대에
그 수행 방법으로 체계화됐던 가나선의 내용하고 연결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내용이고, 초기 불교의 수행법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우리가 자선이라는 것이 단순한 행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는 것이 단순한 행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더 가지고 온 거는 뭐냐 하면, 이거 경허스님 본문에 있는 건데요, 고로비동용 초연사회위 소림문화사 불이생시비라는 그 경허스님의 개송이에요.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으니 근심하면 일만 그르칠 뿐 소림문 아래 이란 시비 내는데 뜻이 없다. 오늘 시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개송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화두는 선문염송 같은 데 없어요. 왜냐하면은 경허스님 개송에서 가지고 오는 화두기 때문에 해암스님이 이걸 내주신 거예요.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했으니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 움직이지 않음, 이런 말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왜 착각을 하면 안 되냐?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움직임을 한자로 쓰면 동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를 한자로 쓰면 부동이죠. 자, 부동에도 동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조 단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육조 단경 얘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이 마음이 흔들린다인데, 흔들리지 않는 건 그럼 뭐냐? 이걸 같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저 자성은 원래 흔들림이 없다, 그 얘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남방불교 수행을 하든 가나선 수행을 하든 뭐 교학을 공부를 하든 좋은데, 결국은 뭘 경전을 공부를 통해서도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 공부를 한 내용이 참선을 했든 경전을 공부를 했든 뭐 연부를 했든 다른 수행을 했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는 먼저 깨달은 분들에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점검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보지 않은 수행법에 대해서는 뭐 나한테는 어렵다, 나는 해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제대로 체험을 끝까지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거하고 다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을 망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 다 망치게 돼요. 공부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100% 알지 못했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달마대사 간심론에도 호리부동이라도 현재 현격이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호리유차, 털끝만큼만 차이가 있어도 천지현격, 천지만큼 거리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홍익학당의 그런 그 양반 보면 지식이 많잖아요. 박학다식 하잖아. 유불선에 뭐 기독교 서양철학까지 얘기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지도를 하고 수행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가나선을 점검을 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예요. 지레진작으로 감을 잡아서 설사 다른 얘기가 다 맞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으면은 이 화두를 망치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발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돼. 이거는 내가 안 해봐서 점검을 안 한 건데, 내가 알기로는 이거 그때 당시에 판치는 앞니빨이라는 용어로도 쓰였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맞다 해도, 그러면 조주가 왜 지금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물었는데 판치생모라 한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 뜻이 뭔지를. 이게 앞니빨이냐 아니야,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만법기일하두에 대해서 일본 학자가 그런 식의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고 조조스님한테 하기는 물으니까 조조스님은 응청스럽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일본 학자가 그 선종사상자라고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마침 그 책을 저보고 리뷰를 해서 수평을 어느 모임에서 하라고 해서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거를 그 일본 학자가 일본의 무슨 대학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학자인데 불교계의 아주 유명한 학자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조주가 대답한 것 중에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청주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청주가 지리적으로 어디고 청주의 그때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어쨌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적삼이라는 말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공공한 그 상태를 조주 스님이 그런 걸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설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자들이 해설하는 내용들도 공부하는데 완전히 방해하면 돼요. 방해하면 돼서, 제가 그 다음에 또 뭐 선문염성을 강의한다는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그 불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선문염성을 풀이를 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불교 방송에서 불교 텔레비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많은 방청객들하고 앉아가 입을 벌리면서 감탄을 하고 듣고 있는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나선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나선 얘기는 하두는 자기가 깨달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하두가 아니라도 나중에 영맹연수 선사가 육조 현행대사 찾아오는 게 우리 육조당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도 이미 그 일숙각이라고 별명이 있는 영맹연수 선사가 자기 다 깨달았어요. 이미 다 깨달았는데 육조 현행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는 점검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뭐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법문하고 바로 그냥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하룻밤 묵고 단 하루만 묵고 한 번 만나가지고 대답하고 떠났는데 영맹수 선사가 육조 현행대사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맹수 선사 이미 혼자 공부가 다 됐는 상태인데 점검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는데 찾아가자마자 바로 답이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됐어요. 그게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그때 얘기하고 오늘 요지는 뭐냐? 본문에서 얘기하는 자선품에서 자와 선이라는 게 형상이 아니라 육군 육경과 내 마음의 본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자선 수행이다라는 것을 육조대사가 분명하게 궁극적인 공부의 도리를 여기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초기 불교가 됐든 가나선이 됐든 함부로 짐작하지 말고 자기가 자성을 정말 체험해서 이제 선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정말 견성해서 일상생활에서 걸림이 없는 경계까지 가지 않았거든. 이것이 뭐 어렵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수미산 공안하고 방아착 하도 솔직히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하루만 들고 앉아 있으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 정말 하루 만에 안 되면 3일, 3일 만에 안 되면 일주일 그 정도만 하면 답이 누구나 나와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상수멸정이 뭔지를 바로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이걸 알고 나서 상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되잖아. 초선에서 2선에서 3선, 4선에서 얘기했던 게 요거는 무슨 생각, 요거는 무슨 느낌에 버리는 거라는 거구나 하고 더 분명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공부가 더 일취월장하고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렷또렷해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